자, 이어서 법률행위 목적, 즉 법률행위의 내용이죠. 이 내용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나 계약 내용이나 동의어거든요. 자, 그 목적이 유효하려면 유효 요건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첫째가 확정. 돈이 얼마냐, 계약할 때 그 돈 액수가 얼마냐 정했냐 이거죠. 정했냐. 목적물, 토지 매매할 때 그 어느 토지를 팔 건지 이걸 정하고 계약을 했냐 이거죠. 이걸 확정성이라고 해요. 확정성. 두 번째는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두 번째는 가능성. 계약 내용이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는 거냐 이거죠. 실현 가능성 있는 계약이면 계약은 원하는 대로 효력이 있는 거고, 실현 가능성이 결여되면 그 계약은 불능이라고 그래요. 불능.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약은 불능이라고 그래요. 불능. 가능성이 있으면 효력이 있는데 가능성이 없는 거, 법률행위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를 불능이라고 하고요. 법학에도 이걸 아주 중요시해요. 그 불능인 법률행위는 다시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가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계약 성립 당시부터 이미 불능인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건물 계약을 했어요. 건물을 내가 인수하기로, 공장을 A로부터 B가 공장을요. 이 공장을 10억에 인수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썼다. 매매계약서를. 근데 공장이 불이 나버렸다. 불이 언제 나느냐? 계약 당시에. 계약 당시에 이미 불이 나버려가지고 공장을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다. 불능이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성립 당시부터 불능인 거를 뭐라고 하냐면 원시적 불능. 그럼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 무효면 얘가 줬던 계약금 있죠. 계약금은 다 돌려주고 계약은 없는 걸로 처리하면 되죠. 두 번째는요,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달리 계약 체결 후에 건물이 불난 거예요. 계약 체결 후에. 원시적 불능은 계약서 쓸 당시에 이미 불이 나버렸던 거고, 후발적 불능은 계약서 쓰고 나서 잔금 치르려고 그러는데 그때 불이 나버렸다.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해요. 후발적 불능일 때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점이에요. 유효라는 점. 그래서 불능은 둘로요.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이거에 따라서 법률적인 처리가 달라지는데, 무효로 되는 건 언제만이냐. 원시적 불능만 무효예요. 무효. 후발적 불능은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유효.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점이에요. 왜? 계약서 쓸 때는 건물이 있었으니까. 그럼 후발적 불능은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이 건물 공장이 불난 게, 공장이 지금 불났다는 거죠. 언제요? 계약서 체결하고 나서. 계약서 적고 나서 불이 난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두 개로 나눠지느냐면, 공장 주인 A죠. 공장 주인 A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A의 과실이라는 건 뭐야? 잘못이죠. A의 잘못에 의해서 불이 났다. A나 그 직원들이요. 직원들의 잘못으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이거는 A의 과실을 귀책사유라고 그래. 귀책사유. 책임을 지는 거죠. 그 사람한테. A의 잘못으로 불났을 때 이거를 우리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의 법리는 계약 체결 후에 공장이 불나버렸다. 그런데 그 불난 원인이 뭐냐? 원인이 공장 주인의 잘못이다 이거죠. 두 번째는요, A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B의 잘못도 아니에요. 지진으로 천재지변으로 또는 태풍으로 이게 불이 나버렸다. 건물이 붕괴돼 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불강력이죠.
A도 B도 과실이 없죠. 쌍방한테 과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행불능이 됐죠. 이거를 우리는 법학에서는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위험부담 문제. 뒤에 계약법에서 이 주제는 심도 있게 다루니까요. 그냥 용어만 이렇게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점이죠. 이 유효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왜요? 계약서 쓸 때는 건물이 멀쩡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법리적으로 두 개로 전개가 된다. 그 불능이 된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이거죠. 누구 때문이냐. 그 원인에서 해답을 찾는데 그 원인이 공장 주인, 이 사람 잘못이다. 그러면 이거는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러고요. 공장 주인도 이 사람도 잘못이 없다. 그죠? 옆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옆집에서 불 나가지고 옮겨 붙었다. 아니면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됐다. 이거는 불가항력이죠. A하고 B에 과실 없는 거죠. 그거는 위험부담이라고 해서 다르게 구별을 합니다. 자, 이게 불능에서 우리가 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실 주제는 적법성입니다. 적법성입니다. 적법성 주제를 만나볼게요. 적법은 법을 지켰냐 어겼냐 이거죠. 법을 지키면 적법. 법 규정을 어기면 위법 그래요. 법 규정을 어기면 위법. 예. 너무 급해가지고 신호등을 내가 무단으로 지났죠. 무단횡단했죠. 위법이죠. 법규를 어긴 거죠. 그 다음에 사람 없는데도 내가 몰래 침을 뱉었다. 위법이죠. 법을 어긴 거예요. 법 규정을 어기면 위법이라고 그래요. 위법.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데서 내가 그 사람 험담을 했다. 명예훼손이죠. 법 규정 어긴 거죠. 다만 그분이 모르는 거지. 법규를 어긴 게 위법이죠. 위법. 그래서 법을 지켰냐 어겼냐 이걸 따지는 게 적법 위법이에요. 다시 그 법할 때 법 규정은 강행법규인 것과 임의법규, 임의규정으로 나누어요. 법규정은. 민법학에서 법규정은 강행규정, 강행법규냐 임의규정이냐 임의법규냐. 즉 강행법규는 뭐냐면 법규정대로 해라. 강제규정이에요. 이거는 강제규정. 법규정대로 따라줘야 되는 게 강행법규예요. 임의규정은요. 법규정대로 안 해도 내 임의대로 해도 되는 거. 임의규정. 가장 큰 구별의 실익은 어디에 있냐면 계약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법은. 우리가 뒤에 계약법을 공부할 텐데 그 계약법에 있는 규정들은 임의규정이에요. 임의라는 말은 뭐예요? 법 규정대로 안 하고 내 임의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월세는 임대차 계약서 나중에 임대차 보면 월세는 언제 주는 게 원칙이냐면 후급이 원칙이에요. 후급. 한 달 지나면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요. 법에는 후급이 원칙인데 현실에서는 선급을 먼저 월세 받고 월세 내고 그 다음에 방을 쓰거든요. 왜냐? 주인이 법 규정대로 한 게 아니라 임의로 자기 특약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월세는 선급이다. 왜냐? 계약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 근데 물권법은요. 물권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래서 물권법 규정과 이 물권법 규정은 강행법규로 되어 있고 계약법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됐다는 점에서 큰 구별의 실익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여백에다가 이걸 하나 써주시면 좋습니다. 물권법은 무슨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강행 규정으로. 강행 규정은 법대로 무조건 따라와라 이거죠. 따라와라. 이게 강행 규정. 그 다음에 계약법은 거꾸로요. 계약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임의 규정으로. 이 점에서 양자를 구별하는 실익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이 정도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문제. 타당성. 이 타당성에서 민법 103조라는 거를 만나시게 됩니다. 103조. 이 부분은 아주 비중이
높아서 거의 매년 시험에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민법 103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량한 풍속. 선량한 풍속은 뭐냐면 미풍양속이에요. 미풍양속. 기타 사회 질서. 사회 질서에 뭐한 거? 위반, 저촉이죠.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저촉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이죠. 그 계약의 내용이 뭐에 위반해요? 미풍양속이나 사회 질서에 저촉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거죠. 무효로 한다. 이게 반사회적 행위라고 그래요. 반사회적 행위. 반은 뭐예요? 위반했다. 사회적 행위. 반이라는 건 뭐예요? 위반했다는 뜻이에요. 위반했다. 뭐를 위반했어요?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계약은 뭐라고 그래요? 무효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컨대 이 왕 회장님이 본처 따로 있는데 본마누라 있는데 첩하고 첩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을 했다. 첩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면 내가 1년에 10억씩 주겠다. 이 계약을 첩계약이라고 그러죠. 이런 계약은 본처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본처가 이쪽에. 본처를 둔 채로 또 다른 배우자를 가지겠다는 거죠. 일부 다처제를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계약은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이런 계약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계약이다.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계약이다. 그래서 그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반사회적 행위라고 그래서 무효 처리합니다. 이 계약은.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계약하는 건 자유거든요. 계약은 자유지만 본처가 있는데 여기를 무시하고 이분하고 계약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사회 질서가 아름다워지지 않으니까 이 계약은 무효다. 이런 행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반사회적 행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또요. 여기 의뢰인하고 변호사하고 성공보수 약정을 했어요. 성공보수. 형사사건에 있어서 형사사건을 의뢰를 하면서 변호사님한테 성공하면 즉 무죄 판결을 받게 하면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면 50억을 주겠다. 이런 계약을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계약을 했을 때 이걸 유효로 하게 되면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재판의 결과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변호사는 성공해야 즉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기만 하면 50억을 받거든요. 그럼 이 변호사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변호사가 법관에게 줄을 대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애를 쓰게 될 거예요. 이런 형태의 계약은 계약 자유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계약은 자유롭게 하니까 의미가 있지만 이런 형태의 계약까지 보호를 해주게 되면 우리 사회 질서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작년에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성공보수 약정을 법적으로 무효로 판결을 했습니다. 무효다 이거.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없다. 단 민사사건은요. 단 민사사건은 이 성공보수 약정은 허용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계약을 반사회적 행위라고 해서 우리 민법 103조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타당성이요. 타당성이 없는 계약이다. 윤리적인 타당성이 없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왜 또 다른 여자를 넘보냐 이거. 이런 계약은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름하여 반사회적 행위라고 부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유형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돼 있어요. 판례도. 그건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천천히 하나씩 습득하는 과정을 밟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잠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중매매가 왜 나왔냐면 이중매매는 이런 형태의 계약이거든요. 이 땅을 A한테 갑이요. 땅 주인과 A한테 이거를 10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10억에. 그 계약금 넣고요. 중도금까지 넣고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 갑자기 땅을 이거를 B한테 또 팔았다. 이렇게. 얼마에 팔았냐? 15억에 팔았다. 15억에. 비싸게 해요. 비싸게 준다니까 이 땅 주인한테 또 계약을 한 거죠. 그럼 매매 계약을 몇 번 쓴 거냐? 2번 쓴 거죠. 그래도 이걸 이중매매라고 그래. 이중매매. 그럼 이중매매는 못하는 거냐?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중계약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중계약은. 왜? 계약은 자유거든요. 땅 주인이 A하고 계약하고 또 계약하는 거. 계약하는 건 자유거든요. 그럼 삼중계약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자유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거예요.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법적으로 문제되는 계약은 뭐냐면 얘가 먼저 계약을 했다. 얘가 1월 달에 먼저 계약했으니까 얘가 먼저 계약한 사람을 일매수인. (5월 달에) 늦게 계약했다. 땅 주인하고 5월 달에 늦게 계약한 사람을 이매수인. 양자를 분리시켜요. 그럼 이 계약이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매수인이요. 이 이매수인이 땅 주인하고 계약한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볼까요? 만약에 땅을요. 땅 주인이 얘한테는 10억에 계약을 했고 얘한테는 15억에 계약을 했죠. 그러면 비싸니까 지금 얘한테 파는 거냐. 비싸니까. 등기를 일로 넘겨주면 땅 등기까지 이전해버리면 저 땅은 늦게 계약한 B가 차지하게 된 거죠. 문제는 그럼 먼저 계약한 A는 뭐가 되냐 이거죠. 내가 먼저 계약했는데 우이씨 나 뭐야 이거 나 뭐야. 이때 A가 이 땅을 가져올 수 있느냐 못 가져와요. 왜냐하면 매수인하고 계약을 한 거는 땅 주인이거든요. 얘거든요. 얘. 따라서 A는 B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일매수자가 먼저 계약한 사람이 지금 땅 등기 가져간 B한테 땅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없어요. 법적인 권리가 없어요. 왜요? 땅을 계약한 매수인은 이분이 만약 갑이다 그러면 갑하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갑하고. 따라서 그래 일매수자는 갑에 대해서만 채권이 있는 거예요. 채권이. 이 사람한테만 채권이 있다 이거죠. 채권이. 채권은 누구한테요? 계약 당사자에게만. 따라서 A는 누구한테요? 제3자인 세주인 이 사람한테는요. 세주인한테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럼 등기를 일로 넘겨버리면 땅을 일로 넘겨줘 버리면 땅은 늦게 계약한 B가 차지한 거죠. 그럼 B가 차지해버리면 땅 주인 갑은 얘한테 땅을 못 넘겨주는 상황이 되죠. 못 넘겨줘요. 왜요? B한테 땅을 넘겨줘 버렸으니까. 그러게 되면 갑은 A한테 땅 등기를 못 넘겨주게 되니까 등기를 못 넘겨주는 상황에 초래하게 되니까 그러면 매수자는 이 땅 주인 갑에게 이 매매 계약을 너 왜 이행을 못하냐? 왜 계약대로 이행을 못하냐? 줘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계약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럼 네가 땅을 줘야 되는데 네가 못 주게 된 거죠. 네가 B한테 땅을 팔아가지고 A한테 등기를 못 주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거죠. 그 원인을 제공한 거는 자기가 한 거죠. 자기가. 따라서 갑은 먼저 계약한 A한테 등기를 못 주게 되었으니 이거를 우리는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이행불능이 돼버렸다. 너 등기 못 주잖아. 네가 했잖아. 네가 얘한테 줘가지고 네가 얘한테 등기 못 준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은 얘한테 땅값이요. 땅 대신에 땅값을 손해배상해야 돼. 손해배상으로 땅값 물어줍니다. 그리고 계약은 정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땅은 누구 차지가 되고요? B 차지가 되고 먼저 계약한 애는 얘한테요. 땅값 달라고 해요. 땅값 손해배상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먼저 계약한 A가 이 땅을 뺏어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게 언제냐? 늦게 계약한 임해수인이요, 적극가담하면 적극가담해서 계약을 했다, 매매를 했다 이거죠. 임해수인이 이 땅 주인을 해유를 했다. 해유를 해가지고 나한테 팔아라. 이때 갑이 안 돼, 나 저한테 이미 계약했는데, 이때 얘가요 해유를 했다. 팔라고 해유하고 꼬셔가지고 샀다. 이걸 적극가담이라고 그래. 적극가담을 하면 이 매매는 이미 계약이 된 거를 얘가 꼬셔가지고 해유를 해가지고 매매가 또 된 거죠. 그럼 거래 질서가 문란해졌죠. 문란해지고 사회 질서도 문란해졌죠. 그러면 이런 거래는 적극가담한 경우, 이런 경우까지는 얘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판례는. 그럴 때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해요. 이 계약을 무효로 처리해버려요. 무효로. 왜 무효가 됐냐? 이게 왜 무효냐? 이 계약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계약이다. 네가 껴들어가지고 네가 임해수자, 네가 적극가담해서 이미 계약이 됐는데, 이미 계약이 되어서 흘러가는 계약을 네가 흐려놨다. 물을 흐려놨다. 그래, 이 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이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103조 위반이다 이거죠. 103조 위반으로 이 계약은 무효,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계약한 얘는 얘가 직접 가서 땅을 달라고요? 안 돼요. 직접 달라고 왜 못 하느냐? 먼저 계약한 A는 채권자죠. 채권자기 때문에 얘가 직접 가서 등기를, 이 땅을 뺏어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갑에 대해서 채권이 있죠. 얘한테. 갑을 대위해서 이 등기를, 이 땅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논리를 우리는 기본과정이나 심화과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중매매가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건 언제냐? 두 번째 매수자가 적극가담했을 때, 이때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왜 무효가 되냐?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그래서 이중매매를 여기서 만나게 되시게 된 거예요. 자, 이 논의는 나중에 기본과정 그다음에 심화과정에서 별도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공정성, 계약이 공정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법 이론적으로는 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대등한 상태에서, 갑의 힘과 을의 힘이 대등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공정한 걸 전제로 깔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 현실에서 보면 계약은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쪽이 엄청난 힘을 가진 슈퍼갑이고 여기는 슈퍼을이다. 그럼 이 계약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죠. 당연히 슈퍼갑에게 유리한 계약이고, 이 슈퍼을은 갑의 요구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불공정한 형태의 계약이 다수 존재할 수 있죠. 이런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든 규정이 104조예요. 당사자의 궁한 거죠. 궁한 거, 경솔한 거, 그 다음에 무경험, 경험이 없는 거죠. 이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뭐를 잃은 거?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그 법률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불공정하다. 왜? 한쪽이 궁박했거나 경솔했거나 무경험인 거. 이걸 이용해 가지고 계약을 한 게 불공정한 계약이에요. 그럼 계약으로 따지면 이렇게 옆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예, 이쪽을 폭리자, 힘이 센 폭리자, 이쪽이 약자죠. 약자, 사회적인 약자. 이 두 사람 간의 거래 계약 내용이 공정성을 잃은 거죠. 왜 공정성을 잃었냐? 이 약자의
여기 세 가지입니다.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죠. 한 가지. 또는이기 때문에 또는이라는 거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한 가지를 갖추면 이 계약은 무효로 됩니다. 이걸 규제하는 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성립 요건이 뭐냐면 객관적 요건은요. 급부가 뭐냐면 준 걸 말해요. 이분이 만약에 민박집을 팔았다. 민박집을. 섬에 있는 민박집을 을한테 이거를 5억에 팔았다. 5억에. 근데 그것이 이 사람의 궁박 때문이었다. 궁박한 거. 궁한 것 때문이었다. 이게 15억은 받아야 되는데 5억에 계약을 했다. 돈이 너무 궁해서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가령 아들의 합의금이 필요해가지고 형사 합의금이 필요해서 급하게 팔았다. 그러면 이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이죠. 이때 갑이 준 민박집이 민박집을 급부라고 그래요. 급부. 준 거 급부. 그럼 민박집을 주고 5억을 받았죠. 그럼 그 5억이 갑 입장에서는 반대급부죠. 따라서 갑이 준 거 급부. 민박집이 급부죠. 민박집. 반대급부로 뭘 받았느냐. 돈을 받았다. 돈을. 5억을 받았다. 이게 터무니없이 불균형하다. 이걸 객관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객관적 요건. 그럼 주관적 요건은 뭐냐면 주관적 요건은 궁박이거나 경솔했거나 무경험.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적극 이용해가지고 계약서를 체결한 게 불공정한 계약이에요. 그럼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로 한다. 즉 약자를 이용해서 폭리하는 거 이거를 규제하겠다는 게 바로 불공정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 요건은 두 가지라서 객관적 요건하고 주관적 요건 두 가지를 구비를 해야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103조는요. 방금 전에 보셨던 103조는 타당성, 계약의 타당성을 논하는 거죠. 그 계약이 사회질서나 미풍양속을 위반하냐 위반하지 않냐 타당성을 논하는 계약이에요. 첩계약처럼. 근데 104조는 타당성이 아니라 공정성을 논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103조나 104조에 위반되는 계약 103조는요. 반사회적 행위라고 이름 붙였죠. 반사회적인 계약, 즉 미풍양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계약 무효이고 불공정한 계약도 무효예요. 양자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3조에 위반한 거 103조에 위반한 건 뭐라고 붙였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 계약 무효입니다. 무효. 그 다음 104조요. 104조도 불공정한 계약이죠. 104조 위반. 이것도요. 무효예요. 반사회적 행위. 이거는 불공정한 행위.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다면 이 계약은요. 절대적 무효라는 거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라는 점에서 양자는 공통점을 갖는데요. 절대적 무효는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계약이 다 무효로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계약이 무효로 처리되는 것, 그거를 절대적 무효라고 이름 붙입니다. 자, 이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었다. 민박집을 이거 15억을 받아야 되는데 B가 5억에 샀다. 5억에. 얘 약점 이용해가지고 5억에 인수했다. 그럼 이 계약은요. 불공정 계약이어서 무효거든요. 무효. 이때 이 계약의 무효는 당사자끼리만 무효이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상대적이다. 절대적 무효는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당사자에게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요? 당사자를 뺀 나머지면 누구요? 제3자. 제3자한테도 계약은 무효가 관철이 되는 거야. 이거를 절대적 무효라고 해요. 그럼 C가 D에게 또 팔아도요. D에게 또 팔아도 이 계약은 절대적 무효면, 이게 절대적 무효면 이 계약은 AB 간에도 무효, BC 간에도 무효, CD 간에도 무효. 이렇게 무효가 그대로 쭉
쭉 모든 사람에게 무효로 관철이 되는 것, 이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다 무효입니다. 이건 다 무효. 그럼 상대적 무효는 뭐냐면 두 사람 간에만 무효입니다. 두 사람 간에만 무효고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을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상대적 무효다. 상대적이다 이 얘기죠. 따라서 무효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절대적인 무효하고 상대적인 무효로 구별이 되는데 절대적 무효는 이거죠. 절대적 무효. 모든 사람한테. 모든 사람에게 무효로 되는 거예요. 당사자한테도 제3자한테도 다 무효야. 다. 상대적 무효는 누구한테요? 당사자끼리만 무효고 누구한테요? 제3자. 제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을 해요. 이걸 무효라고 주장을 할 수 없는 형태. 이런 형태의 무효를 상대적 무효다. 그래서 양자를 구별합니다. 민법의 절대적 무효의 대표적인 게 바로 민법 103조하고 104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이름 붙여서 상대적 무효하고 구별짓습니다. 이론적으로. 예. 이렇게 해서 법률 행위 2장에서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쭉 살펴보셨습니다. 법률 행위의 첫 번째가 개념이었어요. 개념. 법률 행위는 계약을 법률 행위라고 이름 붙이더라. 그 법률 행위인 계약은 내가 원하는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 주식을 주겠다 말겠다.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 게 계약이다. 그 다음 법률 행위의 요건에서 성립요건하고요. 효력요건, 유효요건에 대해서 짚어보셨어요. 그 유효요건이 법률 행위가 유효로 되는 걸 효력요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효로 되기 위한 요건이 5가지다. 5가지. 첫째가 법률 행위 목적이 확정성, 확정됐냐? 정해졌냐 이거죠. 돈 액수가 정해졌냐? 확정성. 계약서 썼는데 돈 액수를 안 정하고 계약서 썼다. 그거 효력이 없어요. 왜? 금액이 확정 안 된 계약이니까. 두 번째, 가능성 있는 계약이냐? 실현 가능성. 가능성이 없는 계약을 불능이라고 그러고요. 그 불능을 중요시했다. 그 불능은 둘로 나누어서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으로 구별을 지으셨어요. 원시적 불능은 뭐냐? 계약 성립 시부터 불능이었다면 원시적 불능. 그런 계약은 무효다. 왜? 처음부터 계약이 시행 불가능하니까. 후발적 불능은요. 계약서 쓸 때는 괜찮았던 거죠. 계약서 쓸 때는 있었는데 쓰고 나서 건물이 불나버렸거나 불능인 거. 후발적 불능.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 중요시합니다. 그거는 다시요. 채무불이행하고 위험부담으로 다시 두 개로 분절이 되는데 채무불이행은 건물 주인의 잘못으로 불이 난 거고 위험부담은 쌍방 과실 없이 불이 난 거다. 이걸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구별을 지었어요. 세 번째는 법률행위 유효요건의 세 번째는 적법성입니다. 법규를 지키면 적법, 법규를 어기면 위법 그랬는데 법규정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뉘어서 강행규정은 물권법처럼 법규대로 따라줘야 되는 게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은요. 법규대로 안 따르고 내 임의로 해도 되는 게 임의규정이다. 계약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물권법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물권법하고 계약법은 법규정의 논리가 다르다. 그 다음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을 보셨어요. 거기서 민법 103조를 만나셨고요. 그 계약 내용이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계약이면 무효다. 그 다음에 공정성을 따져서 법률행위 내용이 불공정하다.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 그럼 계약은 무효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의 개념에서 그 다음에 유효요건까지 쭉 만나보셨습니다. 민법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항목별로 이렇게 분절이 돼서 끊어져 나가니까요. 그때 이렇게 용어에 그 다음에 원리에 이렇게 치중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더 쉬운 민법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